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후 여러 번 지도 체제가 바뀌어왔고 8개월 만에 이 정식 지도부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전당대회 현장과 개표 결과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조금 전인 오후 3시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이 됐죠. 행사에 참석한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도 진행이 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병규 기자, 개표 결과가 궁금한데 언제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모바일과 ARS를 통해 나흘간 진행된 이번 전당대회 투표 결과 약 20여 분 뒤에 공개됩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선출 여부가 확정이 되고 이 당대표의 경우 1위 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12일 최종 결정됩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선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도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고는 한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걸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이 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엔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했던 2차 전당대회 이후 1년 4개월 만이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당원 행사입니다. 투표율은 5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지 8개월 만에 정식 지도부를 갖추게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에서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또 개표 결과, 그리고 후폭풍 전문가와 함께 또 TV조선 기자들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 김용남 전 국회의원, 또 TV조선 정치부 김하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게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한창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그 이후 7년 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신의 소속 정당에 입당했던 그 기간이 짧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2021년 7월 30일 예. 그러니까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입당을 했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불과 이제 3개월 만에 2021년 11월 초에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죠. 물론 예. 1년 전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당해 있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열렬히 응원을 하고 투표도 많이 참가했습니다만 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당 생활을 같이 해왔던 분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규모 전당대회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면서 네네. 당원들과의 이제 같이 호흡도 하고 아무래도 접촉면을 좀 넓히는 것이 예. 본인의 소속 정당의 당원들과 친밀감도 좀 더 쌓고 네네. 앞으로 이제 집권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예. 어떤 당원들의 든든한 응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축사를 통해서 정부 출범 10개월 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이제 전략, 정책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좀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 왔습니다.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는 좀 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녹취로 끊어서 전해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윤 대통령 당선 1주년도 되는 데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 전당대회에 와서 축사한 의미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전당대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윤심 논란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윤심 논란이 많아서 처음에 경선 룰도 다 바뀌었고 예. 또 나경원 전 의원 그 지지율 1위를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네네. 또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의 채팅방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활동을 했다. 네.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니까 마치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했는데 사실 투표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현장 투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모바일과 그다음에 ARS 투표가 나올 동안 다 끝났는데 예. 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현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투표가 시작되는 날 4일 날 공지를 했습니다. 4일 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 열성 지지층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당 지도부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예.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또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원래 과거에 YS DJ 때까지는 대통령이 당 총재였죠.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취재를 많이 했는데 전당대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을 했고 예. 이명박 전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정 분리를 하면서 이 참석을 안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 번 참석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2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닌데 다만 윤심 논란이 다른 어느 때보다 거셌기 때문에 네네. 참석에 이목이 쏠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 화면은 아니고 이제 현장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 현장 화면에서 지금 공식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관심은 언제 어떻게 발표하냐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아린 기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언제쯤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 겁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공식 행사는 3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예. 뭐 주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축사에 이어서 지금은 후보자들 이벤트와 그다음에 퍼포먼스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45분에 45분에. 일괄적으로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그 행사가 한 10분 정도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예. 45분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 거의 5시 어. 정도에 발표할 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진 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일단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투표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이제 결과 발표만 45분, 지금 김아린 기자가 얘기한 대로 45분 전후로 좀 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줬습니다만 45분 이후쯤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최종 투표율이 55.1% 역대 최대잖아요. 네. 이 그 투표율이 갖는 의미는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역대 전당대회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11월 초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보여줬던 높은 투표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물론 전당대회보다도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대통령 후보 선출이기 때문에 그때 제 기억으로 한 64% 정도의 당원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당원들이 이 모바일 투표나 이런 방식에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21년 6월에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때 보여줬던 45%를 넘는 투표율. 당시로는 뭐 기존에 그 전에 있었던 투표율에 거의 2배 가까운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만 그렇죠. 대통령 후보 경선을 거치면서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제 모바일 투표나 이런 투표 방식에 익숙해졌던 당원들이 첫날부터 30%가 넘는 높은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높은 투표율이 어떤 특정 후보의 유리, 불리 뭐 이렇게 작용하기보다는 그냥 당원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는 거에 익숙해졌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예.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는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글쎄요, 근데 각자 후보들마다 이 투표율이 높은 것이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이 조직력의 힘이다. 그래서 저 조직력이 그 결속이 돼서 이것이 그 확대돼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이고, 네. 이른바 비윤 후보로 불리는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너무 윤심이 너무 실리고 한쪽으로만 가니까 예. 이탈표가 그러니까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거의 반발하는 표죠. 네네. 반발하는 표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양쪽에 어느 정도 유불리가 되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예. 책임당원의 책임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요. 책임.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처음으로 책임당원 100%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책임당원 70하고 여론조사 30% 했을 때, 그러니까 네. 2021년 이준석 후보와 이 나경원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때 나경원 후보가 책임당원에서는 15만 명이 그 투표를 했는데 네. 이겼어요. 예. 15만 명이 투표한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2,000명이 샘플로 뽑힌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뒤엎었거든요. 그럼 책임당원 입장에서는 예. 15만 명이 투표를 해서 나경원을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000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그것을 뒤엎어버렸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이 책임당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허탈한 그런 게 있었고 표의 등가성 문제도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100% 책임당원이 투표를 하니까 예. 적극적으로 나선 본인의 한 표가 그대로 당대표를 선출을 하니까 네네.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는 그때 이후에 대선 때를 비롯해서 한 50만 명이 새로 유입이 됐는데 그렇죠. 그 50만 명 중에서는 이번에 당대표 경선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예. 딱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이벤트가 끝나면 이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상에는 다 후보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화면을 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이벤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상황을 좀 보면서 결과가 나오면 현장으로 바로 넘기도록 하고요. 자, 정치부 김아린 기자한테는 이런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투표가 많아지니까 이게 조직표냐 또 아니면 또 2030들의 좀 젊은 표심이 많이 반영됐다. 이런 어떻게 된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뀔 거다라는 예측도 했었어요, 사실. 네. 현장에서 취재해 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예. 조직표와 2030 표심 중에 어떤 표가 영향을 가장 미쳤는지 궁금해서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네. 제가 여러 당내 의원들에게도 물어보고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에게도 물어본 결과로는 네네. 조직표와 2030 그리고 수도권 표심 늘어난 게 둘 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말씀이 제일 많았고요. 네네. 이게 사실은 김기현 후보가 당내 지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조직력 측면에서 아무래도 우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예. 첫날 그렇게 조직력을 좀 동원을 해서 좀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이렇게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 측은 이제 신윤계 의원들에 대한 반발심으로 젊은 표심이 많이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결과를 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당의 친윤 쪽 의원들은 아무래도 조직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서 오늘 과반 투표 이상으로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투표 결과가 조금 후에 4시 45분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 대표의 경우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이제 결선 투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반이냐 결선이냐. 글쎄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 관심 포인트인데 정영남 변호사께서는 김영남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맞추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글쎄 이제 아무래도 여론조사 비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네네. 100% 책임당원 투표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네. 실제 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항상 1위, 2위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40% 초중반 정도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가 네네. 실제 당원 투표에서는
50%를 넘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 경험을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예. 물론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거기서 보여줬던 그 지지율의 격차가 실제 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거의 그 2배 가까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뭐 일종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한 것이죠. 그래서 40% 중반 정도를 지금 김기현 후보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렇죠. 예. 50%를 좀 살짝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4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과반 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한 10분 정도 있으면은 그 발표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 잘못하면 제 예측 능력이 이렇게 들통이 나지만 예. 일단 이 성향을 보면 지금 나머지 3명의 후보가 네네. 그렇게 앞서 나가는 후보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3명이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하다고 보면은 지금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중에서 내가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 투표는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집합이 약간은 있지만은 예. 이 책임 당원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네. 그 당정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쪽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친윤 쪽에 더 이 표심이 갈 거예요. 특히 그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정권을 바뀌면서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 되고 나서 예. 상당히 분란을 많이 일으켰죠, 사실상.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고 그래서 결국 윤심이 작용을 하는 이유가 이번에는 당대표, 여당 대표를 좀 친정 체제로 구축을 하겠다. 네. 관리형 대표를 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책임 당원들은 그걸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저도 가반을 좀 넘을 수 있다고 그럴 조심스럽게 가능성이 있다. 예측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김아린 기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대선 때 굉장히 근접하게 맞추신 분이 있거든요. 모 의원님이 계신데 예. 직전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으시냐 했더니 그때 이제 1%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 분인데 예. 이번에 50%를 약간 넘는 그렇게. 득표율로 예. 김기현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의원분들 다 여쭤봤는데 55% 많았고 여론조사 전문가분 한 50% 조금 위 나올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아서 예. 만약에 결선을 가지 않는다면 50% 조금 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다 세 분 다 조심스럽게 네네. 하셨습니다만 과반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셨는데 결과는 뭐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결선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말씀도 제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화면을 보면은 아직도 뭐 이벤트 같은 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예측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최고위원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당원 한 사람이 2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2사람한테 표를 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추기가 당대표 결과 맞추기보다 더 어려워요. 예. 경우의 숫자도 더 많고. 근데 가장 관건은 최고위원 선출직 4명, 물론 이제 청년 최고위원까지 해서 선출직 5명입니다만 예.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최고위원 선출직 4명 중에 4명을 모두 소위 친윤계 후보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4명 중에 한 자리 정도는 소위 비윤 내지는 친이준석계 최고위원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4등이 항상 바뀌었거든요. 엎치락뒤치락해서 이 4등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1, 2, 3등은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4등 마지막에 선출직 최고위원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일종의 이제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그 후보들 중에서 지도부에 입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십니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하용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대표의 천하람 후보, 그다음에 최고위원 경선의 김용태, 허은하 후보, 청년 최고위원의 이긴 후보가 있는데 일단 전 당선권에 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 득표를 하느냐 그것이 오히려 더 관심인데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가 아마 저는 천하람 후보와 이 예. 다른 후보들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최고위원 후보들과 대표 후보가.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결국 이준석 지지표입니다. 이준석 예. 전 대표가 계속 그 당원 그 가입 동료 운동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보고 가입한 그 당원들이 새로 신규 가입한 당원들이 보통 한 10% 내지 15%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네네. 80만 중에서. 예. 그렇다면 한 그 정도 득표선에서 거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많이 얻으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앞으로 내년 1월 되면은 예. 징계 끝납니다. 아하. 그럼 4월 총선에 출마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은 수가 나오면은 이 이준석 대표에게 오히려 힘이 실리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아마 15%선 그 정도를 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 15%. 그것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 최종 투표율 55.1%의 높은 그 투표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예상대로 45분쯤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만 현장 화면을 잠깐 좀 보여주시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이제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 퍼포먼스가 끝나면 아마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축사 얘기를 잠깐 하나만 더 하죠. 축사하는 내용 중에서 기존에 이제 알려진 얘기 말고 뭐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내용 중에서 이번 결과가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요 멘트를 넣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당내 선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여와 야가 붙는 소위 그 총선이 됐던 지방선거, 뭐 대선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예. 그런 공직선거에서는 확실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리죠. 하지만 예. 이거는 당 내에서만 후보들이 나오고 당 내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여기서 뽑혀서 당대표가 되고 또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되는 사람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게 예. 뭐 승자와 패자로 갈린다기보다는 여긴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축제고 정말 진정한 승부는 여야가 맞붙는 내년 총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도 앞으로 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거나 서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문구가 추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지금 이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고 봉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게 좀 가능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요? 그것이 새로운 지도부가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제를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 예,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에서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그 공간에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2일, 3일 그때 뭐 열 몇 명씩 이렇게 같이 초청을 해서 만찬을 했고 예.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전후를 해서 본인이 직접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 때문에 다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제가 결자 해제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울러서 이 다음에 총선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죠. 네. 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가반을 넣지 못하면 본인이 대선 후보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내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당이 분열이 되면은 결국은 정권이 실패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메시지 그러니까 하합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그 차원에서 예. 승자도 패자도 없다 그런 말까지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지금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어떻게 봉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 분이서 연대를 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글쎄 반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을까요? 글쎄, 근데 그 지금 당내 선거 결과에 어떤 불복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 있으면서 문제 제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문제는 저는 저도 심각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당적을 유지할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전당대회 같은 당내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거의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건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예.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는 자리면 다른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무원이지만 선출직 공무원 아니면 국회의원의 보좌진과 같이 예.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 당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고 경선에 어떤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 청와대 행정관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 당적을 갖고 있다가도 탈당계를 내고 임명직으로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내 경선에 개입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개입의 정도는 예. 앞으로 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밝혀지겠습니다만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그 행정관들이 대통령실의 그 수석실 밑에 있는 사람들인 것은 맞는데 예.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나온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강승규 수석을 고발한 것은 글쎄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의 수석을 고발한 것은 예. 조금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이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을 규정을 하는 것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경선이라도 가령 대선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공무원이 개입을 했다든가 예. 총선에 나갈 그 경선에서 후보를 뽑는 데서 개입을 했으면 그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총선에 나갈 공천 과정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예.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죠. 그런데 이것은 총선이나 저 선거에 나갈 사람을 뽑는 경선이 아니고 예. 당 대표를 뽑는 경선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또 그런 해석도 나오기는 나오죠. 예, 그렇군요. 자, 일단 그러면 김하림 기자, 지금 45분에 발표하기로 지금 당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46분을 좀 넘어선 상태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순서대로 좀 김하림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원래는 4시 28분에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30분에서 45분까지 축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직도 축하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같으면 45분부터 50분 사이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네네. 한 5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표를 선언을 하고 개표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결과 발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발표가 되면 이제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당장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의 결정적인 거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선거가 지금 어떻게 이끄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돼도 상관없는 상황은 아니고 내부의 분열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 선거 막바지에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같이 연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대통령실의 소위 당내 경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네. 당대표로 선출된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예. 앞으로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누차 강조되어야 할 점이 이게 당내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맞붙는 공직선거가 아니고 당내 선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선거 막바지에 불거졌기 때문에 예.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투표가 끝나갈 무렵에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됐고 보도도 나갔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투표 결과가 좌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 당대표로 선출된 분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아.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예. 당 밖으로 논란거리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제 1년여 앞으로 남은 총선에서 당의 총력을 집중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예. 이렇게 연대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또 정확히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지금 후보들 간의 갈등이 전당대회 후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패배한 후보들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통합을 이뤄내느냐, 요거가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일단 뭐 일치 단결해서 나가지 총선에 이길지 말지 하는 상황이라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서 뭐 당선된 사람들과 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같이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당 내홍보다 더 큰 후유증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총선 때 다시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이 울산 MBC에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했고 2021년에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 LH공사 직원들의 그 땅 투기 문제 때문에 네. 양쪽에 다 전수조사를 했죠. 땅 문제를. 그렇죠.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를 공격해서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이걸 당내 경선에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여서 이 한기환 대표 그다음에 한기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하고 또 천하람 후보까지 가세를 하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울산 땅 문제에 대해서 TF를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예.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 총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장동 문제도 원래 그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죠. 이낙연 후보가 제기를 했죠.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50분인 상황인데요. 아직도 행사는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발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장 화면을 넘겨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금 이벤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상황을 좀 짚어보면서 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최고위원도 선별이 되고 또 당대표도 이제 선출이 되면 그 화합 같은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승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죠. 네. 선출이 된 분 그리고 이겨서 당 지도부에 입성한 분들이 예. 전당대회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뭐 때로는 논쟁도 벌이고 이런저런 이슈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진 후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끌어안는 예.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예. 전당대회는 끝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에 불거졌던 문제를 갖고 네. 야당 측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앞으로도 그걸 갖고 정치 공세를 할 거기 때문에 예. 내부의 단합을 먼저 도모한 이후에 민주당과의 경쟁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만약 오늘 이제 1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그러니까 과반을 넘기는 득표를 하게 된다면 예. 보다 그런 작업을 빨리 착수해서 뭐 오늘 결과 발표 이후라도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만약에 과반 득표에 미치지 못해서 결선을 하게 되면 네. 이제 3월 9일 날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1대1 맞토론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일 모바일 투표를 하고 또 11일은 ARS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일요일 날 최종 당대표가 선출되게 되는데 네네. 한 4일 정도는 1, 2위 후보 간의 경쟁이 이어지니까 조금 본인들은 피곤하겠습니다만 예. 전당대회 흥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받을 수 있는 네네.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예. 3월 12일 날 정말 최종적으로 선출된 분은 예.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안아야죠. 그러니까요.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안아서 이제는 힘을 합쳐서 사실은 지금 의석수만 보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라고는 합니다만 115석밖에 안 됩니다. 예. 민주당은 169석에 사실상 윤미향 의원 등 항상 민주당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175석을 갖고 있거든요. 네. 뭐 국민의힘 내부 우리끼리 싸울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남 위원이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당대표가 이제 그 선거에서 50%가 넘어 과반을 확보하면 오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과반이 안 될 경우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 청년 최고위원회 또 최고위원 당선자들의 수락 연설이 이루어진 후에 당대표 선거 결선 진출자 1, 2위 후보만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 진행 시 9일입니다. 1대1 토론이 있고요. 10일 모바일 투표를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다음에 11일 ARS 투표를 거쳐서 오는 12일입니다. 12일은 일요일입니다. 당대표가 결선 투표를 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는 거죠.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다들 관심이 있고 시간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아까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결과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이 집중되는데 일단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가장 관심이 제가 좀 놀랐던 거는 2021년 때보다 50만 명의 책임당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관심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건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때 그때 투표율이 45%였죠. 네. 그리고 그 앞에 한교안 대표가 선출될 때 투표율은 불과 2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거의 배 이상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예. 그만큼 이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전에 대선 후보 경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새로 신규로 유입이 됐고 예. 이 당원들은 정치에 고관심층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 때 그런 장면들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 트라우마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대로 관리형 대표 그리고 진정체제를 구축을 해서 좀 호흡을 맞춰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화두를 많이 던져놨거든요. 뭐 3대 개혁도 그렇고 지금 그 한일 간의 관계 회복 예. 또 이런 것도 노동 개혁을 중심으로 하니까 지금 민노총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네. 그것이 정권 퇴진 운동까지 지금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 이런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결과적으로는 이 어느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것이 어떤 그 반발 투표라기보다는 예. 저는 결집 투표일 가능성이 사실상 더 높다고 봅니다. 결집 투표.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마 5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놨던 것이고 예. 일단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또 최고위원들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예요. 최고위원을 그 4사람을 뽑고 청년 최고위원 1사람을 뽑죠. 예. 그런데 지금 범친윤이라고 하는 후보가 한 5명이 되고 그다음에 정미경 후보가 한 중도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비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사람이죠. 예. 그 김용태, 허은하 후보인데 네. 지금 친윤이 최고위원을 싹쓸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예. 대표도 친윤, 그 최고위원들 친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했던 친정 체제가 완전히 구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비윤이 섞여 있으면 또 위험성이 있었던 게 저번에 이준석 파동 때 당헌 개정을 했죠. 예.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비대위가 바로 꾸려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 친윤 비윤이 섞여 있으면 그런 불안 요소도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친윤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불안 요소들도 지금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떤 기대를 했던 그리고 기대를 하고 실제로 뭐 시도도 했죠. 예. 시도도 했던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예상은 알겠습니다. 송국권 평론가님의 생각인 것이고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온 대로 직접 연결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통해서 정부 출범 10개월 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전략과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 가치를 역설해 왔습니다.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김아린 기자, 일단 현장 그림도 계속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가 다른 때보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계속 언급하신 투표율, 역대 최고 투표율이 그렇죠?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요. 예. 그리고 투표자 성격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지난 이준석 당대표 선출 때만 해도 당원 70% 그리고 여론조사 30%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당원 100%로 투표를 진행한 점, 그렇죠. 또 이번에 새로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번에 새로 또 반영한 제도가요, 결선 투표입니다. 그렇죠.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당대표의 경우에는 내일 1대1 토론을 진행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틀간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12일 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물론 최고위원은 오늘 다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예.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후보들이 원외 인사가 또 많습니다. 오. 이 점도 또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 네. 지난번에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 여성 의원이 2명이나 들어가서 그 점이 좀 특이했는데 네. 이번에는 원외 인사가 몇 명이 들어갈지 이 점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아린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만 지금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된다는 점, 결선 투표제 도입돼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만 명의 대상으로 나흘간 진행이 된 투표 결과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55.1%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도 책임당원이 조금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책임당원이 그때 30만 책임당원일 때 예. 2021년 경선할 때는 가장 많은 지역이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네. 한 25% 이상 30%까지도 된다고 이야기가 했었는데 예. 새로 유입된 당원들은 수도권에서 많이 유입이 됐어요. 연령별로는 2030이 많이 유입이 됐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수도권, 권역별로 하면 수도권 당원이 제일 많습니다. 아. 수도권이 37.8%고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21%,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이 18.6%에서 예. 영남을 다 합치면 40%가 되기 때문에 영남이 수도권보다 많죠. 네네. 많은데 이 지금 부산 김기현 후보는 울산이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대구, 경북이 두 번째로 책임 당원이 많지만은 대구, 경북이 이번에 지도부에 한 명도 그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곳보다는 높기 때문에 아하. 아무래도 윤심을 좀 쫓는다고 하면은 예. 이 김기현 후보에게 그것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 예. 또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영남표는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아. 뭐냐하면은 투표율이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대 그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네. 대구, 경북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영남권의 표심은 서울에 거주하는 영남 출신들, 네. 수량 인사라고 하죠. 그쪽에 또 책임 당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표심을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가장 승부처는 아무래도 수도권이지만 네. 그래도 이 투표율이 높고 승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께서 여쭤볼 거는 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가장 중요한 거 내년 총선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 전략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돼야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 지도부가 결정이 되면 네네.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만간 총선 준비 기획단을 발족을 하겠죠. 그리고 전국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있는 253개의 당협별로 당무 감사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의 교체 여부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예.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네네. 중대선거구제에 화두를 던졌어요. 아,
근데 당 내에서 별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과도기적인 비대위 체제다 보니까 본격적인 선거구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제 새로 구성되는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의 정치개혁과 관련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중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네네. 이거에 대한 당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개표가 완료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장 화면인데요. 개표 결과를 잠시 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개표 결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조금 그 총선 예. 전략을 좀 더 이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선 전략은 만에 하나 선거구제가 바뀌면 새로 다시 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총선 전략과 네. 만약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그러면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대선거구 그게 몇 명을 선출하는 정말 7인 이상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가느냐 아니면 뭐 3인, 4인 정도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가느냐부터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의원 정수만큼 모두 당 후보를 공천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5명 뽑는 선거구 같으면 5명 다 공천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 그 당선 가능권의 숫자만 공천을 할 것이냐. 그리고 현역 의원의 소위 교체율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이거를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당 지도부는 선거구제 그리고 정치 개혁의 과제가 가장 우선시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개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도록 종료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표 결과와 당선자 발표가 잠시 후에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곧 개표 결과 저희가 발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후보자분들께서는 지금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얼마나 떨리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개표 결과는 김석기 사무총장께서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께 직접 전달해 드리고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께서 모두 무대 위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모든 후보자들께서 자리하셨고요. 자, 개표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김석기 사무총장님께서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고요. 이제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직접 개표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장례를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투표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과 5일 모바일 투표, 6일과 7일은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3차 전당대회 선거인당 총 83만 7,236명 중 당대표 선거는 46만 1,313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5.1%, 최고위원 선거는 45만 7,038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4.59%,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45만 3,255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4.1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청년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 순수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총 합산한 득표수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김가람 후보 56,507표, 득표율은 12.47%. 김정식 후보 61,905표, 득표율은 13.66%. 이기인 후보 84,807표, 득표율은 18.71%. 장예찬 후보 25만 36표, 득표율은 55.16%입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고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김병민 후보 14만 6,798표, 득표율은 16.10%. 김용태 후보 99,115표, 득표율은 10.87%. 김재훈 후보 16만 67표, 득표율은 17.55%. 민영삼 후보 10만 1,092표, 득표율은 11.08%. 정미경 후보 7만 4,890표, 득표율은 8.21%. 조수진 후보 12만 173표, 득표율은 13.18%. 태영호 후보 11만 9,559표, 득표율은 13.11%. 허은하 후보 9만 276표, 득표율은 9.90입니다. 마지막으로 당 대표를 발표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24만 4,163표, 득표율은 52.93%. 조용해 주세요. 안철수 후보 조용해 주세요. 조용히. 안철수 후보 10만 7,803표, 득표율 23.37%. 천하람 후보 6만 9,122표, 득표율 14.98%. 황교안 후보 4만 222표, 득표율 8.72%. 그런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의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헌 제26조, 27조의 2에 의하여 국민의힘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 최고위원으로 김재훈 후보, 김병민 후보, 조수진 후보, 태영호 후보, 청년 최고위원으로 장예찬 후보가 각각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대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후보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는 나왔지만 정말 무대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서로 마지막까지 격려하고 축하하는 이런 악수의 자리를 갖고 상황을 있는데요. 자 속보가 너무 자 화면을 애써주신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분들, 속보로 김기현 당선자분들도 후보가 계시는데요. 득표율 52.93%로 당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김아린 기자 오늘 나와 있는 또 득표율과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김기현 후보 52.93%로 과반 득표했고요. 넘었습니다. 2위는 예. 안철수 후보 23.37% 차지했습니다. 3위는 천하람 후보 14.98%, 황교안 후보는 8.72%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러면 송국권 평론가께 여쭤봐야 될 건데 50% 넘어갔어요 당선을. 그러니까 예. 그 당 권리당원이 많아진 것 자체가 2030이 투표를 많이 해서 결선 투표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네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기죠. 예. 저는 국정 운영에 힘 실어주기고 예. 그리고 지금 이준석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예.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입당한 당원도 있지만 네네. 조금 전에 말씀 그 득표 놓은 것처럼 예. 그 뭐 김용태 후보나 10.87%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고 그 대신에 이 친윤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표가 몰렸죠. 예. 지금 최고위원 5명, 그 청년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5명이 다 범친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태용호 의원 정도가 태용호 의원 대신 민영삼 그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결과들이 조사가 많았는데 네네네. 그것이 하나 좀 바뀐 것 외에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친윤 체제가 지금 들어섰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윤심을 얹고 예.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사실상 취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뭐 개입 논란까지 있었는데 예. 이 1차에서 예. 가반을 얻지 못했다면 김기현 후보가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 김기현 당대표 당선자의 수락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떨리고 벅찬 시간입니다.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기는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편당심 저 김기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우리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께도 축하를 드리고 청년 최고위원 장예찬 최고위원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참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경쟁을 펼쳐주셨지만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또 우리 황교안 후보님, 또 천하람 후보님께도 멋진 레이스를 펼쳐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최고위원 출마, 청년 최고위원 출마의 뜻을 이루지 못한 분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내 총선 앞설 이룹시다. 당 대표의 권한은 저희 권리라기보다는 저는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당의 경선 과정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안철수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 전하란 후보님과 같은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 소수당 고생하고 계신데 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딱 한 가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문제, 집값 문제, 규제개혁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이 개혁적 과제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당은 야당과 달리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유능한 정당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오로지 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챙겨나가는 정당,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이겨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각오와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당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결과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 이것이 정치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특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